안녕하세요. 가족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여자가 일생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순간은 아이를 임신했을 때 배신당하는 것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배신당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의 상간녀와 같은 시기에 임신까지 해야 하는 치욕을 겪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죠. 아들을 낳는 사람이 이 집에 남는 거다. 그날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7개월 후 아이가 태어나자 그들 가족은 공포에 질려 심장이 멎을 듯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 이름은 서연, 올해 28살이고 결혼한 지는 3년이 다 되어갑니다. 남편 민주는 33살이고 도시 외곽에서 건설 자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집 올 때만 해도 다들 안정적인 직장에 가정을 돌볼 줄 아는 남편을 만나 운이 좋다고들 했죠. 시어머니는 매우 엄격하고 원칙을 중시하며 특히 대를 이을 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셨습니다. 시집 온 초반에는 밥 짓는 일부터 집안 대소사, 친척들과의 관계까지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지낼수록 시어머니와 저는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저를 옆집 며느리와 비교하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셨고 친척들이라도 오는 날에는 제가 아직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은근히 비꼬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3년이 다 되도록 아이 소식이 없었거든요. 남편의 잦은 출장 탓도 있었고 제게 가벼운 염증이 있어 임신이 조금 더 어려운 탓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희망의 빛처럼 그달에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에 선명하게 나타난 두 줄을 보았을 때에 그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행복하면서도 덜컥 겁이 났죠. 당장 민준에게 알리고 싶었지만 그는 다른 지방으로 출장을 간 상태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 임신했어. 수화기 너머로 민주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정말 잘 됐네. 나 지금 바쁘니까 저녁에 다시 전화할게. 저는 조금 서운했지만 그가 피곤해서 그럴 거라고 애써 생각했습니다. 그가 돌아와 온 가족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게 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주는 돌아왔고 제 심장을 멎게 할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솔직하게 말해야겠어. 회사 경리인 유라 씨도 임신했어. 내 아이야. 순간 귀가 먹먹해지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유라, 제가 남편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러 회사에 몇 번 갔을 때 마주쳤던 그 여자가 바로 남편의 내연녀였던 겁니다. 저는 그 끔찍한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민주는 제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도 이미 알고 계셔.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아들 낳는 쪽이 이 집에 남게 될 거래. 저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언제부터 제 결혼이 아이 낳기 경쟁이 되어버린 걸까요? 피가 머리로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 여자랑 살아. 난 이혼하겠어. 민주는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가슴을 차갑게 식게 만드는 한마디를 던졌을 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 다음 날 저는 짐을 쌌습니다. 임신 1개월이 갓 넘은 배를 안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울지 않았지만 밤이 되면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고 지나간 날들을 생각하고 사람의 잔인함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그 결정이 7개월 후 전 남편의 가족 모두를 공포에 질려 심장이 멎게 만들 일련의 사건들을 불러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시집을 나오던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차가운 빗줄기는 옷 속까지 파고들며 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캐리어를 끌고 아직은 티나지 않는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그곳을 최대한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옆 동네에 있는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끙끙거리며 캐리어를 끌고 나타난 창백한 제 모습을 보고 엄마는 기겁을 하셨습니다. 얘, 이게 무슨 일이니? 민준이는 어쩌고 너 혼자 왔어. 저는 바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집에 들어와 소파에 앉고 나서야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임신 소식부터 민준의 외도, 상간녀, 유라의 임신, 그리고 아들을 낳는 사람이 남는다는 시어머니의 잔인한 말까지 전부 다요. 이야기를 다 들은 엄마는 식탁을 손으로 내리치셨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악독한 집안이 다 있니? 헤어지길 잘했다. 사람을 소나 닭처럼 취급하다니. 아들 낳으면 키우고 딸 낳으면 내쫓겠다는 거 아니야. 남의 집 귀한 딸을 애 낳는 기계로 아나. 아버지는 담배를 깊게 빨아들이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놈이랑은 인연이 거기까지였나 보다 생각해라.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내 몸 잘 챙기고 뱃속 아이 돌보는 거야. 돈 걱정은 하지 마라. 이 늙은 부모가 어떻게든 도울 테니.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또다시 눈물을 쏟았습니다. 곁에 부모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앞으로의 날들을 생각하면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그 후 며칠간 저는 다시 친정집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는 철없던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걱정해야 했습니다. 임신 초기 3개월, 몸은 피곤했고 입덧으로 고생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화장실로 달려가 토하기 일쑤였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를 안쓰러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할 테니 너는 무리하지 마라. 우리 집이 부유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고 수입은 일정치 않았습니다. 영양제값, 병원 검사비 모두 부담이었습니다. 간단한 아르바이트라도 찾아보려 했지만 임신한 몸과 약해진 체력으로는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어하는 동안 전시댁 소식은 동네 사람들의 입을 통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민준에게 내연녀가 있고 그 여자도 임신했다는 사실은 이미 동네에 파다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요즘 유라를 귀한 손님처럼 모시며 아들을 낳아 집안의 체면을 세워주기만을 바라고 있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 아프고 질투가 났겠지만 이제는 경멸감만 느껴졌습니다. 아내를 배신한 남자와 여자를 무시하는 그 가족에게 더는 미련이 없었습니다. 가끔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안부를 묻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아, 만약 네가 아들을 낳으면 아이는 내가 키우게 해줘. 어머니가 보상금으로 큰 돈을 주실 거야.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내 아이는 내가 키워. 나중에 밥에 물 말아 먹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한테는 안 줘. 민주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마음대로 해. 나중에 후회하지나 마.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전 시어머니에게 손자는 금은보화보다 더 귀한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아이를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임신 5개월 차, 저는 아이의 부드러운 태동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배에 손을 얹고 속삭였습니다. 아가,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아무에게도 널 빼앗기게 두지 않을 거야. 그 맹세가 그렇게 빨리 시험대에 오를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집에 혼자 있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가보니 배가 제법 부른 유라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넉넉한 원피스를 입고 새빨간 립스틱을 바른 채 짙은 향수 냄새를 풍겼습니다. 서연 씨, 유라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얘기 좀 하러 왔어요. 당신이랑 할 얘기 없어요. 아니, 있죠. 아기 얘기요. 저는 문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내 아이는 당신과 상관없어요. 유라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곤란하죠. 민준 씨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서연 씨가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든 데려와 키울 거고 딸이면 그냥 두실 거래요. 저는 유라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딸 낳기를 바라는 건가? 당신이 이기게? 유라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습니다. 전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어요. 어머님만 절 받아주시면 되니까요. 하지만 제가 서연 씨라면 잘 생각해 볼 거예요. 아이를 낳아놓고 제대로 키우지도 못해서 남의 손에 넘기는 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잖아요.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거센 파도가 일었습니다. 그건 조언이 아니라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방으로 들어와 침대 옆에 앉으셨습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랑 엄마가 내 곁에 있을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전 시어머니와 유라 같은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 결과만 기다릴 리 없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닥쳐올 일들에 대비해 더욱 경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 불길한 예감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불과 2주 후 저를 경악하게 만든 사건이 터졌고 그 사건은 7개월 후 민준의 가족 모두를 공포에 떨게 할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날은 6월 중순의 어느 아침 양철 지붕을 녹일 듯이 뜨거운 날이었습니다. 제가 툇마루에 앉아 나무를 다듬고 있을 때 전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고 손이 떨려 손에 든 나무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엄격한 표정으로 제가 그 집을 떠나던 날과 조금도 변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몸은 괜찮니? 그녀는 부드러운 척말을 걸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저를 샅샅이 훑고 있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어머님, 저는 대화를 길게 끌고 싶지 않아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제 배를 한번 쳐다보더니 무언가 저울질하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듣자 하니 임신 5개월이 넘었다던데, 맞니? 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초음파는 해봤어. 아들인지 딸인지는 알고 저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돌려 말하지 않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면 내가 키우고 싶다. 평생 편히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주마. 딸이라면 네가 키워도 좋다. 그 말에 제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아이예요. 아들이든 딸이든 제가 직접 키울 겁니다. 누구도 제 아이를 데려갈 권리는 없어요. 시어머니는 눈썹을 치켜 세우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집 부리지 마라. 이런 시골에서 부족하게 크는 게 우리 집에서 자라는 것보다 낫겠니?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야지.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제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뜻을 굽히지 않자 자리에서 일어나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서기 전 그녀는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넌 후회하게 될 거다. 그날 밤 저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에는 그녀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말한 것은 반드시 실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혼자 멀리 나가지 않았고 항상 문을 잘 잠갔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은 유라 쪽에서 터졌습니다. 약 2주 후 유라가 계단에서 굴러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문이 동네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임신 6개월이 넘었는데 아이가 위독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놀라면서도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서연아, 유라 씨 소식 들었어? 들었어.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제가 차갑게 대답하자 그가 말했습니다. 의사 말이 아이를 지키기 어려울 것 같대. 만약 유라 씨가 아이를 잃으면 어머니는 내 아이를 데려오려고
더 필사적이 되실 거야.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고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민준의 말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위험이 바로 코앞까지 닥쳤다는 신호임을 직감했습니다. 제가 안전하다고 느꼈던 이 작은 집이 더는 저와 아이를 지켜줄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잠시 다른 곳에 가서 지내야 할 것 같아. 그 여자가 무슨 짓이라도 할까봐. 그러니 모르겠어요. 하지만 너무 불안해요. 결국 다음 날 아침 저는 읍내에 사시는 이모 댁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이모 댁은 큰 길가에 있는 2층 집이라 오가는 사람이 많아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있든 누군가 제 아이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외출을 삼가고 정해진 날에만 병원에 갔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할 때마다 의사 선생님은 성별을 알고 싶냐고 물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특히 전 시댁 식구들에게는 절대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7월 말의 어느 오후 제가 이모 댁방에서 쉬고 있는데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정중한 옷차림으로 자신을 자선단체 직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저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임산부들에게 선물과 지원금을 드리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류 작성을 위해 몇 가지 정보를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경계하며 되물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무작위로 방문 조사를 하고 있어서요. 그 대답은 저를 더욱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어떤 도움도 거절하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이모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이모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누가 널 찾아내려고 접근하는 것 같다. 더 조심해야겠다. 정말로 며칠 후 저는 이모댁 골목 어귀에서 낯선 사람이 집 쪽을 엿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밖에 나갈 때마다 그들의 시선은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출산일이 가까워질수록 압박감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아이를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유라가 계단에서 굴렀다는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8월 중순의 어느 아침 제가 병원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모가 다급하게 방으로 뛰어 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초음파 사진이 들려 있었지만 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연아, 병원에서 일하는 지인한테 들었는데 유라가 아이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의사가 발견하기를 그 전에 일부러 약을 써서 이모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저는 유라가 계단에서 구른 것이 다른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연극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시선과 욕망, 압박감은 모두 저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제 아이에게로 쏠릴 것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이가 부드럽게 발길질하며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요. 저는 이제부터 모든 것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며 앞으로 7개월 동안 벌어질 일들이 민준의 가족을 공포에 질려 잠 못 이루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모에게 유라가 일부러 약을 썼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모든 상황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유라가 단순히 저와 아들, 딸 낳기 경쟁에서 이기고 싶어하는 이기적인 여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가 목적을 위해서라면 가장 잔인한 짓도 서슴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상한 징후들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어귀에 나타나는 낯선 얼굴들, 한밤중에 걸려오는 의문의 전화, 그리고 제가 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자마자 시동을 걸고 사라지는 오토바이 소리까지. 이 모든 것이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모가 시장에 가시고 집에 저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과일을 깎고 있는데 누군가 일부러 소리를 내지 않으려는 듯
아주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틀어 올리고 긴 코트를 입고 있었죠.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맞죠? 전 시어머님 친구예요. 오해를 풀고 잘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왔어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를 안으로 들이지 않고 문을 막아선 채 말했습니다. 그쪽 분들과는 할 얘기 없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예, 아이는 좋은 환경에서 자라야지. 만약 아이를 그쪽에 보내주면 읍내에 집도 한 채 마련해주고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준다고 약속하셨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돌아가서 전하세요. 저는 제 아이를 팔지 않는다고. 그러자 그녀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나중에 선택할 권리조차 없어지기 전에 잘 생각해.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다리가 풀려 벽에 기대야만 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회유가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모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모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어. 너와 아이를 지킬 계획을 세워야 한다. 시장에서 경비 일하는 내 삼촌 친구분께 부탁해서 주변을 좀 살펴달라고 할게. 그리고 이제부터 절대 혼자 외출하지 마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불타는 듯 답답했습니다. 그들이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건 명백했습니다. 일주일 후 제가 낮잠을 자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모가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이리 와봐. 달려나가 보니 이모가 대문 앞에 서서 맞은편 골목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캡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남자가 우리 집 쪽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발견한 것을 알자 그는 즉시 몸을 돌렸습니다. 어제도 저기 서 있더라. 이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널 감시하는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배를 감싸 안고 아이의 태동을 느끼며 더는 다른 사람이 제 운명을 결정하게 둘 수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먼저 한 발 앞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예전에 제가 한번 도와준 적이 있던 친한 친구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은 개인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카페에서 수진을 만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이 제가 출산하자마자 아이를 빼앗으려 할지도 모른다는 의심까지 전부요. 수진은 제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네가 날 믿는다면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이건 절대 비밀로 해야 해. 수진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제 출산일이 가까워지면 그들이 감시하고 있을지 모르는 읍내에 큰 병원 대신 수진이 잘 아는 옆 동네의 작은 개인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이 다른 이름으로 입원 수속을 몰래 처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출산 후에 한동안은 숨어 지낼 각오를 해야 해. 만약 아이가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들이 절대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적어도 기댈 곳이 있다는 사실에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9월 초, 저는 발신인 불명의 소포를 하나 받았습니다. 안에는 파란색 옷을 입은 작은 인형이 들어있었고 이마에는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곧 태어날 왕자님, 축하해. 저는 온몸이 떨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추측일까? 저는 그 인형을 손에 들고 마치 저주를 받은 것처럼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모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방어벽을 더 단단히 쌓는 것뿐이었습니다. 문을 이중으로 잠그고 침실 문에 빗장을 추가로 달고
항상 휴대폰을 곁에 두었습니다. 임신 막달이 될수록 저는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지칠 때마다 배에 손을 얹고 아이의 얼굴을 떠올리면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출산만 무사히 마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임신 37주 차에 모든 것이 최악으로 치달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제가 TV를 보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낯선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비하고 있어. 진통이 오면 우리 차를 불러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 테니. 저는 얼어붙었고 무언가 물어보기도 전에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이모를 쳐다보았습니다. 우리 둘 다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제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와 수지는 계획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예정보다 일주일 먼저 비밀 병원으로 옮기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미 챙겨둔 작은 가방만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서류와 산모 및 아기 옷,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 모아둔 두툼한 현금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일은 이동 결정이 훗날 그들이 파놓은 끔찍한 함정에서 저와 아이를 구해줄 결정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와 이모는 다음날 아침 바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날 하늘은 잔뜩 흐렸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 불길한 징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헐렁한 옷을 입고 모자를 깊게 눌렀어 잔뜩 부른 배를 가리려 애썼습니다. 수지는 제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내 차로 옆 동네 약속 장소까지 와.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절대 직진하지 말고 추적을 피하려면 최소한 한 번은 차를 갈아타야 해. 이모는 아는 분의 택시를 불렀습니다. 기사님은 친한 이웃인 박 아저씨였고 사정을 듣고는 바로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가방을 끌어안고 차에 올랐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이모는 옆자리에 앉아 계속해서 뒤를 살폈습니다. 차가 출발한 지 10분쯤 지났을 때 이모가 속삭였습니다. 차가 한 대 따라붙었어. 뒤를 돌아보니 검은색 오토바이 한 대가 보였습니다. 긴 코트를 입고 헬멧을 쓴 두 남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국도로 접어든 이후로도 그들은 계속해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왔습니다. 박 아저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집 앞에서부터 같은 방향으로 오던데 우연은 아닐 겁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만약 우리의 진짜 목적지가 발각되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박 아저씨는 즉시 방향을 틀어 동네 시장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로 들어섰습니다. 여기서 내리세요. 시장 안으로 걸어가서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터미널로 가요. 거기서 다른 택시로 갈아타세요. 저와 이모는 서둘러 차에서 내렸습니다. 복잡한 시장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가며 모자를 더 깊이 눌렀었습니다. 우리는 가게 몇 군데를 지나 뒷골목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곳에 오토바이 택시 기사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재빨리 흥정을 마치고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10분쯤 달렸을까 뒤를 돌아보니 검은 오토바이가 여전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다른 길로 가주세요. 저는 거의 애원하다시피 말했습니다.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논밭 사이로 난 구불구불한 작은 길로 들어섰습니다. 다시 큰 길로 나왔을 때 그들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지금 가고 있어. 40분쯤 걸릴 것 같아. 하지만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옆 동네로 넘어가는 철교 근처의 길가 찻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제가 먼저 도착해 10분쯤 기다리자 수진이 흰색 승용차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안심하며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빨리 타. 수진이 말했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데려다 줄게. 저는 차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하마터면 미행당할 뻔했어. 하지만 제가 차에 앉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사람은 수진이 아니라
선글라스를 낀 낯선 남자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즉시 수진을 돌아봤습니다.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어색했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수진아, 이 사람 누구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친구야. 오빠가 더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 거야. 저는 가방끈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고 모든 본능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남자는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고 길은 점점 한적해졌습니다. 양옆으로는 황량한 논밭과 숲을 뿐이었습니다. 차문을 힐끗 보니 중앙 잠금 장치가 이미 작동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수진을 보며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수진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널 민준 씨 가족에게 데려다 주면 아주 큰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어. 그 말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제가 가장 믿었던 친구가 가장 위험한 순간에 저를 팔아넘긴 것입니다. 차는 10분쯤 더 달려 나무 뒤에 숨겨진 낡은 단층집 앞에 멈췄습니다. 남자가 차에서 내려 제 쪽 문을 열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내려. 저는 배에 손을 얹고 깊은 숨을 쉰 뒤 차에서 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집 안에서 시어머니가 걸어 나왔습니다. 여전히 단정한 옷차림, 여전히 엄격한 눈빛이었지만 이번에는 그 눈빛에서 차갑고 단호한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얘야,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지. 아들은 우리 집안으로 와야 한다고. 아이는 내가 잘 키울 테니 너는 평생 먹고 살 돈을 받으면 된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말했죠. 아들이든 딸이든 제가 키울 거라고요. 제 아이를 뺏어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네가 협조하면 모든 게 순조롭게 끝날 거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도 여러 방법이 있지. 저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제가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변에는 그녀와 낯선 남자, 그리고 저를 배신한 수진뿐이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어떻게든 여기서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요란한 경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큰 트럭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 위험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자가 시어머니와 이야기하기 위해 몸을 돌린 틈을 타 저는 도로로 뛰쳐나가며 소리쳤습니다. 살려주세요. 트럭 기사님이 급정거를 하고 차에서 내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제가 불법으로 감금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지자 시어머니는 남자에게 눈짓을 보냈고 그들은 서둘러 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길가에 홀로 남아 떨고 있는 저를 남겨둔 채 친절한 트럭 기사님은 근처 파출소에 신고해 주셨고 제 전화를 받은 이모도 곧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 사건은 경고 조치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수진과의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저는 이제 오직 저 자신과 가족만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녹음하고 사진을 찍고 모든 증거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다시 움직인다면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들이 언제 다시 손을 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 끔찍한 쟁탈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 낡은 집으로 끌려갔다가 트럭 덕분에 우연히 탈출한 후 저는 절대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모는 항상 문을 철저히 잠갔고 제가 병원에 갈 때는 이모나 아버지가 항상 동행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단 한순간의 방심이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출산 예정일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모와 상의했습니다. 이모, 예전에 수진이가 말했던 그 개인 병원으로 가고 싶어. 수진이 대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요. 큰 병원에서는 나을 수 없어요. 그들이 감시할 게 뻔해요. 이모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옆 동네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오랜 친구인 화영 씨에게 바로 연락했습니다. 화영 씨는 제 신분을 숨기고 입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제가 진통을 시작하면 박 아저씨의 택시를 불러 밤중에 조용히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아기 옷을 몇 벌 만들고 있는데 이모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밖에 누가 서서 집안을 엿보고 있어. 저는 서둘러 창가로 달려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긴 코트를 입고 모자로 얼굴을 가린 사람이 한동안 서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멀리서나마 사진 몇 장을 찍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제 아이에게 손을 댄다면 이 증거들을 경찰에 넘길 것이라고요. 며칠 후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죽을 끓이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심하게 아파왔습니다. 규칙적으로 밀려오는 통증에 아이가 곧 태어날 것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모는 재빨리 짐을 챙기고 박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친한 이웃에게조차 알리지 않고 즉시 집을 나섰습니다. 차는 빗속을 달렸고 창문 틈으로 바람 소리가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진통과 불안감에 시달리며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또다시 길을 막을까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화영 씨가 일하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거의 탈진 상태였습니다. 화영 씨와 의사 선생님은 저를 즉시 분만실로 옮겼습니다. 그날 밤 4시간이 넘는 사투 끝에 저는 마침내 아이의 첫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당장 아이를 안아보고 싶었지만 의료진이 아이를 닫고 수건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화영 씨가 다가와 제게 속삭였습니다. 아들이에요.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마음속에는 행복감과 함께 극심한 불안감이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이 소식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그들이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화영 씨의 손을 잡고 애원하듯 속삭였습니다. 부탁이에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서류에는 딸이라고 기록해주세요. 화영 씨는 제 간절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기록 서류에 제 아이의 성별은 여로 기록되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누군가 아이를 직접 보기만 하면 모든 비밀이 탄로날 것이기에 여전히 마음이 떨렸습니다. 3일 후 저는 퇴원했습니다. 이모와 저는 화영 씨가 소개해준 동네 외곽에 있는 작은 집으로 옮겼습니다. 화영 씨의 먼 친척이 비워둔 집이라 조용하고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초반 며칠 동안 저는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모가 장을 봐주셨고 저는 집에서 아이만 돌봤습니다. 아이는 순했고 가끔씩 웃는 것처럼 입술을 오물거렸습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이전에 겪었던 모든 고통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출산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시장에 다녀온 이모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시장에서 누가 내 소식을 묻더라. 먼 친척이라면서 축하해주러 찾아가고 싶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믿음이 안 가. 저는 그들이 이미 제 출산 소식을 알아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마 박 아저씨나 예전 동네 이웃을 통해 소식이 흘러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제가 아이를 재우고 있는데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창문 틈으로 보니 누군가의 그림자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전에 찍어두었던 사진들과
미행당했던 정황들을 가지고 경찰서에 찾아가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고 제 진술을 기록했으며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이 24시간 내내 지켜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들을 위축시킬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단 3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 제가 쉬고 있는데 밖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세요? 택배 왔습니다. 이모가 문을 열자 택배기사 복장을 한 남자가 큰 선물 상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상자에는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모가 누구에게서 온 것이냐고 묻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떤 분이 서연 씨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이모는 받지 않았지만 그가 돌아서기 전 집안을 힐끗 쳐다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아기 요람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그것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눈빛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접근할 방법을 찾을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제가 출산일부터 필사적으로 숨겨온 비밀이 모두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먼저 공격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들의 손자 욕심을 역이용하여 그들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게 만들 것이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 계획이 저 자신조차 믿기 힘든 끔찍한 진실을 밝혀내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생각했습니다. 계속 도망만 다닌다면 언젠가는 그들에게 발각될 것이 뻔했습니다. 제가 먼저 움직여야만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왜 그렇게 손자를 갈망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이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조용히 화영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저는 아들을 낳는 사람이 남는다는 시어머니의 말부터 미행과 협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화영 씨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아이를 원하는 건 단순히 성별 때문이 아닐지도 몰라. 재산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화영 씨는 시골의 많은 집안이 여전히 아들에게만 땅과 집을 물려주는 관습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제 아들이 그 집안의 유일한 혈육이라면 아이가 막대한 권리를 쥐게 될 수 있고, 만약 그들이 다른 꿍꿍이가 있다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아이를 제게서 떼어놓으려 할 것이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시댁에 살 때 남편이 어머니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에 대해 이야기하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 땅은 오직 아들에게만 물려준다고 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단순히 성차별적인 편견이 아니라 거대한 쟁탈전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을 떠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화영 씨가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계획은 이랬습니다. 화영 씨의 지인이 예전 동네 이웃인 척하며 시장에서 우연히 전 시어머니를 만나 서연이가 아주 잘생긴 아들을 낳았다더라고 슬쩍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보는 분명히 아주 빠르게 전 시댁에 전달될 것이었습니다. 3일 후 예상대로 이모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굵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 씨 댁, 맞죠? 저는 전 시어머님 친구예요. 아들 낳았다는 소식 들었어요. 축하해요. 언제 한번 보러 가도 될까요? 이모는 능숙하게 대답했습니다. 잘못 아셨나 봐요. 우리 서연이는 딸 낳았는데. 하지만 상대방은 하는 소리만 내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소문이 그들 귀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반응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제 생각보다 훨씬 빨리 나타났습니다. 그날 제가 빨래를 널고 있는데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대문 바로 앞에 멈춰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전 시어머니가 험악한 인상의 낯선 남자와 함께 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남자는 무언가를 찾듯 집 주변을 훑어보았습니다. 서연아, 손주 보러 왔다.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 말했습니다. 저는 문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자고 있어서 손님 맡기가 곤란해요. 잠깐이면 된다. 얼굴만 한번 보마. 그녀는 초조한 눈빛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서며 문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때 집 안에서 화영 씨가 나와 제 옆에 섰습니다. 아이가 아직 너무 어리니 산모를 존중해 주시죠. 무슨 일이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시고요. 시어머니는 화영 씨를 불쾌한 듯 쳐다봤지만 결국 물러섰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그녀는 저를 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조만간 알게 될 거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그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이를 빼앗아 가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저와 이모는 다시 거처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짐을 챙기는 도중 문틈으로 봉투 하나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쪽지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넘기면 2억을 주겠다. 그러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거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모는 겁에 질려 말했습니다. 정말 무슨 짓이든 할 모양이구나. 저는 그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들이 다음엔 어떻게 나올지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저는 전 시어머니의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을 혼자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고 무심코 흘렸습니다. 이 정보가 그들 귀에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역시나 그날 저녁 전 시어머니가 제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연아, 내가 혼자 아이 키우느라 고생한다는 소리 들었다. 아들이라면 내가 키워주마. 너는 돈도 받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잘 생각해봐라. 저는 속으로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손주를 아끼셨다면 왜 그때 저를 집에서 내쫓으셨어요? 그녀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그땐 내가 화가 나서 그랬지. 지금은 보상해주고 싶을 뿐이다. 저는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그들이 다른 이유 때문에 아이를 원한다는 제 확신을 더욱 굳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기 요람 옆에 앉아 아이의 작은 얼굴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호랑이 굴로 직접 들어가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을 스스로 드러내게 만들 것이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비밀이 전 남편이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한 장의 유언장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유언장은 그들 가족과 저, 그리고 제 아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통화 이후 저는 더 이상 수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제가 계속 피하기만 한다면 언젠가 막다른 길에 몰릴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시어머니가 말하는 보상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화영 씨가 말했던 재산 문제와 시댁에서 살 때의 기억 조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과 방문을 닫고 나누던 대화들, 굳게 잠긴 서랍 속의 서류들, 그리고 누군가 집안의 땅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무겁게 가라앉던 분위기. 그때는 저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무시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만약 제 아이가 그들이 무언가를 얻기 위한 열쇠라면 모든 것은 훨씬 더 위험해질 것이었습니다. 저는 유일하게 허점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 바로 전 남편 민준에게 접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는 이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민준이 친구들과 자주 가는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에게 들키지 않고 멀리서 관찰할 생각이었습니다. 놀랍게도 20분쯤 지나자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낯선 남자와 함께였는데 예전에 그 험악한 남자가 아니라 안경을 쓰고 정장을 차려입은 점잖은 모습의 남자였습니다.
그들은 구석진 자리에 앉았지만 저는 어렴풋이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많이 조급해 하십니다. 남자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아들이 맞다면 더 늦기 전에 빨리 데려와야 합니다.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지만 서연이가 워낙 경계가 심해서요. 우리가 유원장 때문에 그런다는 걸 알면 모든 게 끝장입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유원장. 남자는 민준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잊지 마세요. 만약 손자가 없으면 증조 할아버지 땅은 먼 친척들에게 똑같이 나뉘게 됩니다. 어머님은 빈손이 되시는 거고요. 민주는 말없이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압박이 상당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10분쯤 더 앉아 있다가 발각되기 전에 자리를 떴습니다. 머릿속이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해졌습니다. 제 아이는 그들 가족이 막대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티켓이었던 것입니다. 혈육에 대한 애정이 아니라 철저한 이해관계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화영 씨와 이모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분 모두 경악했지만 화영 씨는 오히려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쉬워졌어. 그들의 진짜 속내를 드러내게 하려면 우리가 거래할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줘야 해. 하지만 정말 아이를 빼앗으려 하면 어떡해요? 제가 망설이자 화영 씨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리 대비해야지. 하지만 그 전에 유원장에 정확히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알아내야 해. 다음 날 저는 위험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너무 지쳤어. 혼자 아이 키우는 거 정말 힘드네. 만약 오빠가 정말 아이를 키우고 싶다면 만나서 얘기 좀 해. 민주는 놀란 듯 했지만 금세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전시댁 근처의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수수한 옷차림에 머리를 질끈 묶고 창백한 얼굴로 나가 그가 제가 정말 지쳤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식사는 한동안 침묵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민주는 저를 살피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아이를 어머니께 맡기면 어머니가 큰 돈을 주실 거야. 너는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어. 저는 고개를 숙이고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내가 동의하면 정말 나중에 아무도 날 귀찮게 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어? 당연하지. 민주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만 하면 돼.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합의서 먼저 읽어보고 싶어. 민주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께 준비해달라고 할게. 대신 이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하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이 준비한 서류의 사본을 얻거나 최소한 사진이라도 찍어둘 것이라고요. 어쩌면 그 안에 유원장과 관련된 단서가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이틀 후 민주는 저를 시댁으로 불렀습니다. 가장 위험한 단계라는 것을 알았지만 가야만 했습니다. 이모와 화영 씨는 만약을 대비해 아는 분을 길목 찻집에 앉혀 상황을 지켜보게 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거실 중앙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앞에는 두툼한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그리 살갑지 않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아, 이게 양육권 포기 각서다. 여기에 서명하면 2억 원을 받게 될 거고 그 후로는 우리와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다. 저는 떨리는 척하며 서류를 집어들고 재빨리 내용을 훑었습니다. 유원장 제3호는 아이가 공식적인 상속인이 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구절을 읽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모든 것은 유원장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거 집에 가져가서 꼼꼼히 읽어봐도 될까요? 제가 서류에 급하게 서명하는 걸 잘못해서요. 시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안 된다. 지금 여기서 해.
거절하면 의심받을 것이고 서명하면 아이를 영원히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를 받으러 갔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 주머니에서 몰래 휴대폰을 꺼내 서류 전체를 빠르게 촬영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그녀가 돌아와 저를 발견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저는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녀는 화를 내며 쏘아 붙였습니다. 내게 선택지가 많다고 생각하지 마라.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서 일어나 집을 나섰습니다. 대문을 나서자마자 저는 찍은 사진을 바로 화영 씨에게 보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확인하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주 잘했어. 이제 그들이 유언장을 이용하려 했다는 증거를 확보했어. 하지만 조심해. 그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정말로 그날 밤 저는 창밖에서 누군가 엿보는 듯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창밖에서는 바람이 윙윙거리며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제가 요람 옆에 앉아 아이를 재우고 있는데 갑자기 창틀에서 딸깍하는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모든 감각이 곤두섰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이내 그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길게 마치 누군가 창문을 억지로 열려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희미한 등불 아래 창문 틈으로 손 하나가 더듬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즉시 아이를 가슴에 꼭 껴안고 소리 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숨겨둔 나무 방망이가 있었습니다. 손발은 차갑게 식었지만 머리는 이상할 정도로 맑았습니다. 이건 평범한 도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갓난아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 낡은 집의 도둑이 들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이를 작은 아기띠에 넣어 단단히 묶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안고 뛸 수 있도록, 그리고 집안에 모든 불을 끄고 아무도 없는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커튼 틈으로 밖을 엿보니 키가 크고 작은 두 남자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둘 다 어두운 색 옷을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려는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휴대폰을 꺼내 이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누가 집에 들어오려고 해요. 바로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문자를 보낸 뒤 저는 녹음 기능을 켜고 동영상 촬영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자물쇠가 철컥하고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현관문이 천천히 열리고 밖에서 들어온 빛에 두 남자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예전에 저를 막아섰던 그 험악한 남자와 바로 민준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저는 벽에 바싹 붙어 그들이 거실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빨리 해. 아이는 저쪽 침실에 있을 거야. 민준이 속삭였습니다. 다른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아이 방 쪽으로 빠르게 다가갔습니다. 그가 요람에 손을 대는 순간 저는 부엌 문 뒤에서 뛰쳐나와 온 힘을 다해 나무 방망이를 휘둘렀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그는 비틀거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민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돌아봤습니다. 서연아, 너 미쳤어? 미쳤든 아니든 당신들이 내 아이를 데려가게 두진 않을 거야. 저는 방망이를 꽉 쥐고 소리쳤습니다. 유원장 얘기 나 다 알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주는 얼어붙었습니다. 쓰러졌던 남자가 일어나 제게 달려들려던 그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민준의 팔을 끌었습니다. 가자. 그들은 뒷문으로 달려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과 아이의 울음소리만 남겨진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2분도 되지 않아 이모와 경찰관 두 분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침입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전부 넘겼습니다. 경찰관 한 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중요한 증거입니다.
바로 사건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재산 문제가 얽히면 그들은 더 무모해질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이 곁에 앉아 달래주면서 경찰의 처리만 기다리다가는 영원히 수동적인 입장에 놓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확보한 그 서류 사본을 이용해 판을 뒤집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화영 씨가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변호사님은 서류 사진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아이의 양육권을 뺏으려 하고 서연 씨를 강요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에 긴급 보호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이상을 원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친척들 앞에서 그들의 실체를 폭로해서 더는 발뺌하지 못하게 만들고 싶어요. 변호사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질 신문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신 계획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절대적으로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획은 세워졌습니다. 재협상을 하고 싶다는 핑계로 시어머니와 민준을 만나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소는 그들의 집, 그리고 제가 편이라고 생각하는 몇몇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변호사님은 조용히 모든 것을 녹음하고 촬영할 것이었습니다. 3일 후 저는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생각해봤어. 만약 어머님이 정말 아이를 키우고 싶으시다면 동의할게. 대신 직접 만나서 조건을 명확히 하고 싶어. 민준은 기뻐하며 주말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저는 흔쾌히 동의하는 척했지만 제 안에서는 결전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약속 당일 저는 아이를 안고 그 집으로 갔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민준 그리고 몇몇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가방을 의자 옆에 두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제 지인인 척 위장하고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결정하는 게 맞다.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만 하면 모든 게 끝난다. 저는 망설이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서류에 유언장 얘기가 언급되어 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은 어머니를, 어머니는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쏘아붙였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서명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니까.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몇몇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요? 서류에는 분명히 유언장 제3호는 아이가 공식적인 상속인이 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쓰여 있어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든 제 아이를 빼앗으려 한 거 아니었어요?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한 친척 어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부인,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정말 증조할아버지 땅이 장손에게만 상속된다는 게 사실이었소?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변호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녹음 중인 휴대폰을 들어보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도록 하죠. 민준이 얼굴이 새파래져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가 함정을 팠구나. 저는 부인하지 않고 아이를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나는 내 아이를 지켰을 뿐이에요. 방안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몇몇 친척들은 제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이용해 땅을 차지하려 했다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소리쳤습니다. 좋다. 그 아이 데리고 당장 나가. 대신 이 집에 다시는 발들을 생각 마라.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가족이 쉽게 포기할 리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제 예감은 맞았습니다. 불과 며칠 후 훨씬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대질 신문 이후 저는
모든 것이 잠시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임시 거처로 돌아와 삶을 재정비하고 아이를 돌보며 수입을 위해 온라인으로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항상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주는 이익을 쉽게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다른 방법으로 아이에게 접근하려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단 3일 만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오후였습니다. 제가 아이를 재우고 있는데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아이가 사라지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아이를 데리고 예전 골목 끝 12번지로 와라. 혼자 와야 한다. 경찰에 신고하지 마.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짧은 문자였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비수처럼 심장에 박혔습니다. 바로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수신이 차단된 번호였습니다. 온몸이 공포에 휩싸였고 차가운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곤히 잠든 아이의 작고 순수한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함정이라면 대비해야 했고 정말 아이를 납치할 계획이라면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난번 변호사님과 증거 덕분에 위기를 모면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이번에도 그들의 요구에 따르는 척하면서 역으로 함정을 파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정말 위험한 부탁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그의 침착한 목소리에 저는 문자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는 즉시 말했습니다. 일단 요구에 따르는 척 하십시오. 제가 경찰에 연락하고 감시할 사람들을 준비하겠습니다. 대신 녹음 장비를 꼭 챙기시고 우리가 뒤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티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분 만에 계획을 세운 저는 비옷을 입고 아이를 두꺼운 담요로 감싸 아기띠에 넣어 집 근처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변호사님의 조언대로 제가 정말 혼자라고 믿게 하기 위해 가방이나 다른 소지품은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12번지 골목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비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발목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몇 미터 앞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골목 끝에는 회색 승합차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차문이 열리며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가 예전에 집에 침입했던 험악한 남자의 것임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차가운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꽉 껴안고 일부러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차에 타면 알게 될 거야. 그의 목소리는 으르렁거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척하며 차에 다가갔습니다. 차문에서 몇 걸음 남지 않았을 때 뒤에서 요란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당황해서 문을 닫으려 했지만 그 순간 골목 구석에서 변호사님과 경찰관 두 분이 뛰쳐나왔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차문을 막고 그를 제압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차 안에서 절규가 터져나왔습니다. 민준아, 도망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도 여기 있었던 건가?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민준이 차 뒷문으로 뛰어내려 옆에 좁은 골목으로 내달렸습니다. 경찰관 한 분이 즉시 그를 뒤쫓았습니다. 빗물과 흙탕물, 그리고 사람의 그림자가 다급한 발소리와 뒤섞였습니다. 결국 민주는 붙잡혔습니다. 흠뻑 젖은 몸, 얼굴에는 공황 상태가 역력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그는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너 후회하게 될 거야.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비친 민주는 더 이상 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심지어 자식까지 해치려 드는 낯선 괴물일 뿐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험악한 남자는 민준이 아이를 납치해달라고 고용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날 밤 바로 시어머니 집으로 아이를 데려갈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아이만 손에 넣으면 유언장과 땅 문제에서 절대적인 권리를 갖게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협박 문자는 대포폰으로 보냈고 승합차도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단기 렌트한 차량이었습니다. 동영상,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등 모든 증거는 사건을 기소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민준과 공범을 구속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면 후련할 줄 알았는데 집에 돌아오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공포의 잔상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특히 차문이 열리며 그의 목소리가 들리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 아찔했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제 아이는 더 이상 제 곁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잠든 아이를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널 지켜줄게. 다시는 누구도 널 해치게 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저는 이 실패한 납치 사건이 그들 가족 모두를 공포에 질려 심장이 멎게 만들 또 다른 결과를 낳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더 깊이 파헤치면서 아이와 관련된 엄청난 비밀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민준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동네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동정하면서도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궁금해하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며칠 후 경찰에게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저와 아이에게 추가 진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단순한 절차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사실에 들어섰을 때 그곳에는 변호사님과 다른 형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 씨, 마음을 진정하고 들으셔야겠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서연 씨 아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를 가슴에 꼭 껴안으며 물었습니다. 제 아이에게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변호사님이 저를 보며 망설이듯 말했습니다. 건강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예전에 아이 출생 후에 하셨던 유전자 검사 기억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민준과 그의 가족이 딴소리를 할까봐 모든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가 직접 요청했던 검사였습니다. 당시 결과는 민준이 친부가 맞다고 나왔습니다. 형사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납치 사건 수사를 위해 아이의 DNA 샘플을 다시 채취해 대조해 봤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최근 검사 결과에 따르면 민준 씨는 아이와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하얘지며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저는 민준 씨를 배신한 적이 없어요. 변호사님이 물었습니다. 서연 씨, 첫 번째 검사 결과가 조작되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문득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병원에 샘플을 제출하려 했을 때 민준이 자기가 아는 검사실에 가져다 주면 결과가 더 빨리 나올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갓 출산하여 몸이 약했던 저는 남편을 믿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샘플을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아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혼란과 공포가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럼 제 아이의 친아버지는 누구죠? 형사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단정할 순 없지만 이번 납치 사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류철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민준의 휴대폰에서 나온 사진과 통화 기록, 그리고 낯선 남자와의 연락 내역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최근 몇 달간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박태성, 50대 중반의 사업가였고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은행 기록에 따르면 박태성 회장은 1년여 전 민준에게 거액의 돈을 송금한 적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 제 생각엔 민준 씨는
아이가 자기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황을 이용하기 위해 침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 회장님이 아이의 친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박태성이라는 사람 몰라요. 하지만 기억이 갑자기 되살아났습니다. 민준과 결혼하기 전 제가 잠시 부동산 회사에서 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바로 박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따돌림 당하던 저를 여러 번 도와주었지만 그 관계는 평범한 관심에 그쳤습니다. 한 번은 지방 출장 중에 제가 고열로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그 지역 병원에 데려다 주었고 저는 며칠 동안 정신없이 누워만 있었습니다. 설마. 저는 온몸이 힘없이 떨렸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저와 제 아이는 저 자신도 모르는 거대한 거짓말 속에서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미 박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매우 놀랐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고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제가 고열로 정신이 없을 때 하룻밤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는 후회하는 실수였다고 말했지만 제가 민준과 결혼하고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당연히 민준의 아이라고 생각해 조용히 멀어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분노와 수치심을 느꼈지만 검사 결과를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아이는 제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핏줄을 이어받았지만 엄연히 그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소식이 밖으로 새어나가자 전 시댁 식구들은 경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즉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내 손주가 아니라고? 저는 말없이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녀에게 이것은 아들 낳기 경쟁에서 진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를 더 소름 돋게 만든 것은 민준의 태도였습니다. 구치소에서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소리쳤다고 합니다. 난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박 회장한테 돈 뜯어내려고 키운 거야. 너는 그냥 이용당한 멍청이일 뿐이라고. 그 말은 제 심장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제가 사랑했던 사람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이용과 계산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납치 사건으로 민주는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친부인 박 회장이 예고 없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우산을 쓴 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깨는 비에 젖어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아이를 제 아이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오.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아이는 죄가 없잖소. 내가 책임지고 싶습니다. 그의 제안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이에게 아버지를 찾아준다는 것은 아이를 완전히 낯선 가정으로 밀어넣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이를 보호하고 지원해줄 아버지가 생긴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저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무 관련 없다고 생각하며 우리를 외면했던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변호사님이 작게 말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받아들이면 양육권 분쟁이 생길 수 있고 거절하더라도 그가 소송을 통해 인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맑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친아버지가 누구든 저는 단지 아이가 사랑 속에서 자라길 바랐습니다. 쟁탈전이 아니라요. 하지만 제 결정이 박 회장의 가족을 공황 상태에 빠뜨리고 말 그대로 심장이 멎을 듯한 공포를 안겨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우산을 든 채 서 있었고 빗물이 그의 깊게 팬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은 분노와 연민 그리고 혼란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들었을 때의 그 충격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제 세상이
송두리째 뒤집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이라 불렀던 사람은 저와 아이를 이용했을 뿐이었고 아이의 친아버지는 지난 몇 년간 거의 연락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저와 아이의 평온한 일상은 완전히 깨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한다면 제 아이는 평생 친아버지를 모르고 자라게 될 것이고 훗날 저를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아이를 아는 채 박 회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돌아가세요. 이 문제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는 더 이상 조르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내려가기 전 그는 제 마음을 오랫동안 헤집어 놓을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서연 씨, 용서를 바라지는 않소. 더 늦기 전에 아이에게 아버지로서 보상해주고 싶을 뿐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일어난 일들을 곱씹으며 뒤척였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제 옷깃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친아버지가 누구든 이 아이는 제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이의 혈연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릴 권리가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는 법적으로 박 회장이 인지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가 그것이 아이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면 법원에서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한번 만나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아이를 데리고 박 회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조용한 동네에 위치한 큰 저택은 높은 담장과 경비원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거실에 서 있던 한 여자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틀림없이 박 회장의 아내일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나지막하지만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서연이라는 여자고 이게 그 아이군요. 저는 아이를 더 꽉 껴안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이 들어와 우리를 소개하려 하자 그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관심 없어요. 하지만 이 아이가 우리 집에 드나드는 건 원치 않아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의문 가득한 눈으로 박 회장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아내가 아직 이 일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래도 나는 두 사람을 지원하고 싶소. 저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지원요. 제 아이를 핏줄로 생각한다면 왜 당당하게 받아들이지 못하시죠? 그럴 용기도 없으면서 아이가 당신에게서 뭘 바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아이를 안고 돌아서려는데 젊은 남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25살쯤 되어 보이는 그는 박 회장을 조금 닮아 있었습니다. 내 아들 지훈이다. 박 회장이 소개했습니다. 지훈은 저와 아이를 번갈아 보더니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는 빠르게 다가와 제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박 회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젊었을 때랑 똑같이 생겼어요. 박 회장의 아내가 즉시 쏘아붙였습니다. 지훈아, 너 조용히 못해. 하지만 저는 이미 그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방 안은 긴장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뒤돌아 문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 남자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서연 씨, 저 지훈입니다. 꼭 만나야겠습니다. 아이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전화로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아셔야 해요. 우리 집에서 모든 사람이 그 아이의 존재를 반기는 건 아닙니다.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사람이 없는 조용한 카페에서 그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지훈은 불안한 표정으로 나타나
자리에 앉자마자 빠르게 말했습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어머니는 이 일이 외부에 알려지는 걸 극도로 두려워하십니다. 만약 언론이나 재계에 아버지가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머니는 체면을 잃게 될 거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수단이든 사용하실 분입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요? 지우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말은 아버지와 계속 엮이면 서연 씨와 아이가 위험해진다는 뜻입니다. 모든 관계를 끊는 게 최선이에요. 저는 분노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아이를 지키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일이 부유한 가문의 권력과 명예를 건드렸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은 비밀을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박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으니 우리 모자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소.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연락하시오. 저는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일 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제가 아이를 재우고 있는데 문을 거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비옷을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그의 날카로운 눈빛만은 선명했습니다.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 박 회장님의 제안을 거절한 것에 대해 이야기 좀 합시다. 그 말에 온몸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진짜 폭풍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혈연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더 깊은 비밀에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문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밖에서 몰아치는 비바람의 냉기가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눈앞에 낯선 남자는 여전히 꼼짝도 않고 서서 제 모든 반응을 살피는 듯 했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애써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당신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러 온 사람일 뿐입니다. 그는 마치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떤 일들은 그냥 조용히 덮어두는 게 최선일 때가 있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대화가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가슴에 더 바싹 안고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빨리 손으로 문을 막았습니다. 서연 씨, 그가 속삭이듯 말했지만 제 귀에는 똑똑히 들렸습니다. 박 회장님 제안을 거절하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천만에요. 인내심을 잃어가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절 협박하는 건가요? 제가 이를 악물고 묻자 그는 비웃었습니다. 아닙니다. 사실을 말해주는 것뿐이죠. 그 아이가 계속 존재한다면 아주 큰 골칫거리가 될 겁니다. 그 말에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입꼬리를 올리며 덧붙였습니다. 제가 말했죠. 모든 걸 조용히 덮든가 아니면 사라지든가.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양철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이를 안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지훈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의 가족이 단순히 이 일을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없애기 위해 어떤 수단이든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다음날 아침 저는 즉시 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어젯밤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당장 그곳을 떠나야 해요. 제가 안전한 곳을 마련해 드릴게요. 내가 왜 도망쳐야 하죠?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제가 반박하자 그가 말했습니다. 서연 씨는 아직 잘 몰라요. 우리 집에서 어머니는 평범한 분이 아니에요. 예전에 당신의 길을 막는 사람
몇 명을 처리한 적이 있고 그들은 사라졌어요. 지훈의 말은 제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그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떠난다는 것은 제가 어렵게 1군 일과 삶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어디로 가서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할까요? 그날 오후 제가 고민하고 있을 때 소포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발신인 불명이었습니다. 열어보니 작은 상자 안에 목이 부러진 아기 인형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당신 아이도 이렇게 되지 않게 조심해라고 쓰인 쪽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상자를 떨어뜨렸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저는 즉시 지훈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걸 보냈어요. 당신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여길 떠나야겠어요. 지훈은 짐을 싸두면 다음 날 밤에 차를 가지고 데리러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꼭 필요한 물건들만 챙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를 안고 불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제가 쓰레기를 버리려고 문을 열었을 때 현관 자물쇠가 누군가에 의해 뜯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작은 틈새로 보아 누군가 침입했던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집안을 확인했습니다. 없어진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탁자 위에 두었던 엄마가 주신 은팔찌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그 자리에 검은색 봉투가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봉투를 열자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제가 침실 창가에서 아이를 재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선명한 각도였습니다. 누군가 밤중에 제 집 창밖에 서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항상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에 휩싸였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와 아이는 정말로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약속한 시간에 지훈이 왔습니다. 그는 검은색 재킷을 입고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2개의 여행 가방과 곤히 잠든 아이를 데리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지훈은 저를 신원등록이 필요 없는 친구의 오피스텔로 데려갔습니다. 일단 여기서 지내세요. 상황이 나아지면 연락할게요. 지훈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저는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이 아이를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죠? 단순히 명예 때문인가요? 지훈은 침묵하더니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지금의 위치를 지킬 수 있었던 비밀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열쇠가 될지도 몰라요. 제가 더 물어보려 했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아버지를 포함해서 아무도 믿지 마세요. 지훈이 떠난 후 저는 오랫동안 아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의 밤은 조용했지만 여전히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이곳에 숨는 것도 일시적일 뿐 그들이 곧 찾아낼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불길한 예감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불과 3일 후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얼마나 숨을 수 있을 것 같아. 문자에는 제가 머물고 있는 오피스텔 현관문 앞에서 찍은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저는 이 도망이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그들 가족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비밀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쥔 채 방금 받은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연한 초록색의 현관문, 그 앞에 놓인 작은 발매트, 틀림없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제가 머물고 있는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온몸이 떨렸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즉시 창문 커튼을 치고 문과 창문의 잠금 장치를 다시 확인한 뒤 침실로 달려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보다 빨리 나를 찾아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신호음이 울리자마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문자와 사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젠장, 정말 조심했는데 아무래도 그쪽에서 나를 미행한 것 같아. 문 잠그고 절대 밖에 나오지 마세요. 바로 갈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아이를 안은 채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이웃집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 후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번, 잠시 멈춤, 그리고 다시 3번. 지훈이 알려준 신호였지만 저는 서둘러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 맞아요? 제가 소리쳐 묻자, 네,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다급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살짝 열자마자 지훈은 안으로 들어와 문을 거칠게 닫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야 해요. 이 주변에 이미 사람들을 배치해 놨어요. 하지만 또 어디로 가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거처를 옮길 때마다 궁지에 몰린 짐승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지훈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 부모님조차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데려다 줄게요. 그는 제 여행 가방 하나를 들었고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오피스텔을 빠져나왔습니다. 밤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바람은 살을 내는 듯 차가웠습니다. 지우는 건물 뒷문으로 저를 안내하며 CCTV와 정문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낯선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도시를 빠져나갔습니다. 가는 내내 지훈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앞길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3시간쯤 지났을까 차는 소나무 숲 깊숙한 곳에 있는 통나무집 앞에 멈췄습니다. 공기는 맑았지만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지훈은 문을 열고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긴 제 오랜 친구의 집이에요. 세상과 단절하고 여기서 살고 있죠. 당분간은 안전할 겁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아이를 안은 채 벽난로 옆에 앉았습니다. 타오르는 불꽃이 조금이나마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훈이 말했던 그들 가족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비밀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 씨, 이제는 제게 진실을 말해줄 수 있나요? 지훈은 제 맞은편에 앉아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들과 직접 맞서려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집안은 단순히 사업으로만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20여 년 전 아버지는 아이를 바꿔치기해서 막대한 재산을 손에 넣었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고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해 어떤 부유한 가문의 유일한 손자가 태어났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다른 아이와 바뀌었고 그 다른 아이가 바로 저예요. 제 친어머니는 그 여자분이고 지금의 부모님은 그 바꿔치기의 수혜자들이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훈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바뀐 아이는 아주 권력 있는 집안의 핏줄이었지만 그쪽에서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 서연 씨가 안고 있는 그 아이가 어쩌면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속였던 바로 그 가문의 핏줄일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 말은 진실이 밝혀지면 제 아이가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네, 지훈은 조용히 끄덕였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면 모든 비밀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우리 가족은 모든 것을 잃게 되겠죠. 그래서 그들의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이 아이를 사라지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아이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단순한 질투나 명예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간 숨겨져 온 거대한 범죄였습니다. 지훈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비밀을 지켜주셔야 해요. 적어도 제가 증거를 찾을 때까지는요. 하지만 각오는 하셔야 할 겁니다.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요. 알아요. 벽난로의 불빛이 지훈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의 눈에는 굳은 결심과 두려움이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이 선을 넘는 순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 곁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나는 아이를 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 둘 다 더 큰 위험에 빠뜨리게 될까? 혼란스러운 생각에 잠겨 있을 때 통나무집 대문 쪽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전등 불빛이 창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이 이곳까지 찾아왔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한밤중에 정적을 깨는 요란한 개 짖는 소리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꼭 껴안고 방구석으로 천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창밖의 손전등 불빛이 다시 한번 창틀을 훑더니 우리가 서 있는 곳을 향해 멈춰 섰습니다. 지훈 씨,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지훈은 이미 집안의 모든 불을 끄고 벽난로의 희미한 불빛만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그는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진정해요. 아직 들어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준비해야 해요. 자갈을 밟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나지막한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중 한 목소리가 전 남편의 사촌 동생, 저를 만날 때마다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던 그 녀석의 목소리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안에 불빛이 있는 걸 보니 틀림없이 적이 있어.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지훈이 주먹을 꽉 쥐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문을 열지 않고 조용히 테이블 아래 서랍에서 권총한 자루를 꺼냈습니다. 그가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 문이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한 남자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문 열어. 그냥 얘기 좀 하자는 거니까.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아이를 안고 안쪽 방으로 들어가라고 손짓한 뒤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고 개 짖는 소리와 뒤섞여 귀를 때렸습니다. 갑자기 집 뒤편 창문에서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남자의 그림자가 창문으로 들어왔지만 그가 바닥에 발을 딛는 순간 탕 하는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총알은 그의 신발 코앞 나무 바닥에 박혔습니다. 침입자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황급히 창문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한 발짝만 더 들어오면 다음은 경고로 끝나지 않을 거다.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밖에서는 몇 초간 침묵이 흐르더니 이내 발소리가 멀어지고 차 시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저는 떨리는 몸으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정말 간 건가요? 일단은요. 지훈은 총을 집어넣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봤죠? 그들은 끝까지 찾아낼 겁니다. 이제 비밀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가 먼저 공격해야 합니다. 그 말은 진실을 폭로하자는 건가요? 제가 묻자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야만 그들이 더는 당신과 아이를 해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는 여행 가방을 열어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 20여 년 전 병원 사진, 그리고 신생아 바꿔치기를 증명하는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서류 하나하나를 보여주며 분노가 섞인 침착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이건 제가 몇 년 동안 모아온 증거들입니다. 하지만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마지막 퍼즐 조각이 필요해요. 당신 아이와 우리 할머니의 유전자 검사 결과요. 하지만 어떻게 그걸 구하죠? 할머니는 절대 자발적으로 응하지 않을 텐데요. 지훈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우리 앞에 나오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이틀 후 박 회장의 아내, 즉 제 아이의 할머니가 예고 없이 통나무집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그녀 혼자였습니다. 소란도 협박도 없이 오직 계산적인 눈빛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그녀는 제 이름을 부르며 너무나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다 내 핏줄인데 뭘 그렇게까지 하니? 서로 좋게 이야기로 풀자꾸나. 저는 아이를 안고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문을 열었지만 제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시죠?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그녀는 제 손에 안긴 아이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대답했습니다. 내 손주 얼굴도 보고 모든 걸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어서 왔다. 지훈은 저를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손주를 보고 싶으시다면 먼저 저희와 함께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 그녀가 미간을 찌푸리자 지훈은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전자 검사요. 아무런 문제 없다는 게 증명되면 아이는 할머니께서 돌보시도록 하죠. 그녀는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미소 지었습니다. 좋다. 저는 그녀가 그렇게 빨리 동의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동의가 진심이 아니라 결과가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확신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검사 샘플은 근처 도시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채취되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우는 서류를 의사인 친구에게 직접 전달하며 어떤 조작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3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우는 봉투를 열어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검사 결과 조모와 손자관계 확률 99.98%로 친자관계가 성립합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이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제 아이가 자신의 직계 혈육이라는 것. 하지만 그녀를 진짜 공포에 떨게 만든 것은 지훈이 태연하게 발표한 다음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제 아버지이자 할머니의 아들은 이 아이의 친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는 저와 지훈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입을 열기도 전에 지훈은 20여 년 전 신생아 바꿔치기 사건에 대한 모든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이 20년 넘게 숨겨져 온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겁니다.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일어서려다 주저앉았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지 모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증오가 없었습니다. 지독한 피로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박 회장의 가족은 더 이상 우리 모자를 벼랑 끝으로 몰 수 있는 견고한 벽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숲의 바람이 윙윙거렸습니다. 제 인생의 어두웠던 한 장이 끝났지만 그 여우는 평생 저를 따라다닐 것이었습니다. 제 인생은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던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에게 헌신했던 아내에서 아이를 품에 안고 도망쳐야 하는 여자가 되었고 상상도 못할 음모와 술수에 맞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제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요. 누구 때문에 자존감을 잃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에 당신의 운명이 결정되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제 이야기는 배신에 대한 경고일 뿐만 아니라 진실은 아무리 깊이 숨겨져 있어도 언젠가는 빛을 보게 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강인하게 당신의 아이를 지키고 옳은 것을 지킬 때 당신은 어둠에서 벗어날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막다른 길에 서 있다면 오늘의 모든 결정이 내일의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선택을 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고 더 많은 감동적인 실제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와 깊은 교훈을 통해 우리 모두가 매일 더 나은 사람으로, 더 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